3분기 발표된 한국 가계대출 비율은 GDP 대비 100.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간 벌어들이는 국민소득보다 가계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생활비를 위한 대출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저금리 정책으로 이자 부담이 적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국민들이 증가했고, 이러한 수요가 지난 15년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시행했고, 그에 따라 이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이자 부담의 증가는 대출을 억누르는 효과를 내야 하지만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산 가격 상승에 나만 소외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FOMO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한국에서 부동산은 불패 자산으로 여겨졌고,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과 갖고 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의 격차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주택담보대출을 꾸준히 증가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앞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살 사람은 다 샀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피셔가 대공황 전 구두 닦이집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애기까지 주식을 샀으니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일화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3.5%라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까지 더해 대출을 받아 매수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에 급한 사람들은 최근에 다 매수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는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도 쓸 수 있는 대책은 대부분 다 꺼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는 DSR, DTI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운 차주에게도 대출의 기회를 주고 이들을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로 유입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던 정부의 속내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상품은 여러 문제로 판매 중지되었고, 더 이상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침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때를 놓쳤다고 판단됩니다. 가계의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큰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시장 이기는 정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터져야 할 버블을 더 키우지 말고, 한국은 그린스펀 의장이 말했던 사후 청소 전략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산 가격은 걱정과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어떤 자금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도모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